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이 지난 24일 647년 만에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잠시뿐입니다. 이 불상은 오는 5월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 5일까지 단 100일 동안만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이 1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2012년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선시대 외세 침입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은 약 24만여 점. 이 가운데 일본에 가장 많은 10만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건 우리의 혼을 되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되살리려는 의지입니다. 외교 관례, 법적 문제 운운하며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강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한 점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1월 27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봅니다. 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설을 앞두고 찾아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설을 앞두고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 일명 서해선 KTX 사업인데요. 예. 이게 이제 기재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노선은 경기도 평택시 서해선에서요, 화성시 경부고속선까지 이 상하행 7.35km 구간인데요. 예.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 뜻하는 BC값이 1.07로 이를 넘겼고요. 예. 사업 계획은 오는 2031년까지 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노선이 개통되면 충남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충남 혁신도시에서 고속철도 그 역사까지 가려는 가려고 하면 현재는 그 천안아산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이동 시간이 52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서해선 KTX가 개통되면서 이 충남 혁신도시에서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홍성역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권 주민 교통 편의는 물론 이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혁신도시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충청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그동안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이 서산
서산 대산읍까지 이 가려면 이제 돌고 돌아서 2시간 정도는 가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단 3분 만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게 됐습니다. 예, 서해선 KTX는 예타를 통과했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충청남도는 그 이 구간에요. 이 4차로 교량을 제안을 했었는데 예. 국토부 심의 때 이거를 2차로로 줄여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총 사업비가 2,647억 원인데 이게 또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량이 건설된다면은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비롯해서 태안과 서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축소한 만큼 통과 가능성 이것도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완공해서 개통된 그 원산 안면대교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령 해저 터널과 함께 이 가로림만 해상 교량이 이제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더 세심하게 잘 살피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강조되는 권리 앞에 사라져버린 책임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겠다면서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예.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가 꾸려지게 됐는데요. 이 민간협의체가 지난주에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지향한다면서 예.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일단 제안된 명칭은 대전 충남 특별시였습니다.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또 충청남도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미 이제 여러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이게 또 마치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민간 협의체가 이렇게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제안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행정통합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던 그런 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예. 이 특별법에는 교부세 특례라든지요, 아니면 지방채 발해 특례, 그리고 자치조직과 부단체장 정수, 소방, 경찰 운영 등의 인사와 자치감사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의 지위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이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과 도민의 홍보를 통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말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특별법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거창한 면이 있어서 이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 이들이 제시한 12개의 그 전략을 보면요. 예. 좋은 문구는 좀 다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저출생 고령화 극복, 광역 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관광, 생태자원 복원 및 활용,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 미래 모빌리티 지능산업 육성, 인공지능과 양자융합 클러스터 구축, 예.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 중립 선도, 대학 지역 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그리고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도시 조성 이렇습니다. 예. 일단 이 내용들과 말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온 것 같네요. 네, 이게 꿈꾸는 거는 좀 자유지만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좀 지나친 뜬구름 잡기로 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런 내용이 제안됐다고 하니까 대전시 충청남도가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왜 키워드가 강조된 권리 앞에 사라진 책임입니까? 네, 그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이게 출발은 대전, 세종, 충남북 메가시티였죠. 예. 이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쳐서 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자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요. 일단은 대전과 충남부터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충청광역연합 출범한 다음에 이후 이제 세종과 충북 통합도 이제 논의하자 뭐 이런 방향이었는데 예. 얼마 전 그 이들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요 한 목소리로 최근 전국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요 이 공동 명의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이 있어서 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요. 윤 대통령에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방어권이 이제 보장돼야 하는데 가족 면에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거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거다.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대통령 이전에 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또 예. 최소한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거요. 이거는 권력자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그런 약자들을 위해 헌법이 그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약자인 일반 국민을 거론하면서 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에 부여된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 설을 앞두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이 약자인 지역민들의 권리 대신에 대통령을 걱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예. 가져와 봤습니다. 명절 앞두고 썩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설이 지나고서는 이런 소식 말고는 대한민국의 희망에 대해 얘기하는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기를 소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한 온라인 도박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까다로운 인증도 없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온라인 도박에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3년 사이에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5배 급증했고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도 지난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사회적 약자 보호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성수 경위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2024년 작년 5월경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는 청소년들의 이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제작하시고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청소년 사회 문제를 위한 숏폼 영상 이런 걸 또 제작하셨는데 제작으로 끝난 게 아니고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 예. 대세남의 좀 기운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예. 네, 대상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상남이시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모전은 어떤 것이고 어떤 취지로 마련된 것이었는지도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제 각 기능별로 공모전이 이제 종종 있어요. 예. 예전에 과학수사 있을 때는 과학수사 공모전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경찰청 주최로 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숏폼 예. 공모전이 11월경 이제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고 많은 고민을 했죠. 출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연 정말 출품해서 입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서는 최근에 청소년들 도박이라든가 딥페이크 아니면 마약 관련돼서 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재를 해가지고서는 좀 숏폼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출품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그 뮤직비디오 제작하시면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막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개사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영상 제작에서도 학생들과 이번에 학부모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유성경찰서 관내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 7명하고 예. 충남고등학교 학생 2명 그리고 학부모분들 2분이 참여를 해주시고 예.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도 학교의 이런 적극적인 지지,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영상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좀 자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숏폼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신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짧은 시간 30초 길게는 1분 이내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네.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작 후기를 좀 이번에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영상 제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상 제목을 괜찮겠지라는 거를 이렇게 네이밍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와이프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해서 많이 그 차용을 했는데 예. 저는 사이버 도박과 딥페이크, 마약 이거 세 가지 소재를 하나로 좀 뭉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소재가 세 개다 보니까 자세히는 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한정된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그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고 했고 예. 또 뭐냐면은 그 청소년들한테 유입되는 경로가 그 친구 권유. 한번 해봐. 예, 그렇죠. 예. 너도 한번 해봐.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 좀 재미, 가볍게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있고 예. 마약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자세하게 예. 영상에 담는다고 한다면 그게 또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이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니면 호기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호기심을 살려고 노력했고 예. 결국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이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예. 라면서 이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뭐 수미 쌍관 예. 그거를 좀 이렇게 반어법적인 좀 그런 예. 걸로 이렇게 영상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네.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박성수 경위님께서 말씀하신 그 딱 그 이야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근데 학부모분들도 참여를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네네. 안 보이던데요. 아이고, 보일 수가 없죠. 예. 학부모님들은 포도리 포순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 탈을 쓰고 계신 분들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게 영상의 중간 정도에 보면은 포도리가 야구공을 던져요. 예. 그래서 도박, 딥페이크, 마약이 파괴가 되는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이게 포도리 탈을 쓰고 공을 던졌을 때 예. 이게 어떻게 역동적인 모습이 살아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고민을 하셨군요. 했는데 포도리 역할을 하셨던 학부형이 예. 또 예전에 포도리 탈을 한번 쓰셨던 분이에요. 경험자시군요. 네, 예. 그래서 물어봤죠. 괜찮냐? 할만하냐 했더니 예. 할만하시다는 거예요. 던질만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어떻든 간에 학부형님들은 포도리 포순이 역할을 맡아주셨죠. 예.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소리로만 들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음성으로라도 먼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 뭐하냐? 게임. 너 이거 도박 아니야? 야 이거 내가 합성인데 완전 잘 만들지 않았어?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범죄 아니야? 장난인데 뭐 어때? 아니 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이야. 내가 이거 먹고 효과를 너무 잘 봐가지고 한번 먹어볼래?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이 마지막에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박경희님 목소리죠. 네. 예, 아주 마지막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처음에 출품하기 전에 혹시 뭐 주변에 먼저 보여주셨다든지 아니면 출품 후에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군더더기가 없다. 아니 30초 1분짜리 군더더기를 넣을 수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없죠. 또 예. 그 영상에서 약간 미스 예.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
살 빼는 약을 친구에게 이제 건네줄 때 포도리가 이렇게 회수를 하거든요. 예. 대신 무언가를 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먹는 거를 주는데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좀 찍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지만 어떻든 뭐 어떤 분은 또 공익방송으로 해도 예. 손색이 없다. 또 이런 말씀들 이렇게 예.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저와 뭐 저희 제작진들은 이미 다 공유를 해서 봤는데 지금 네네. 우리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실제로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시교육청 그 사거리 전광판에 지금 예. 송출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신호대기 하다가 그 전광판을 보시면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예. 돼요. 그러면 저희 또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2월 23일 날 이제 K리그가 개막이 되면서 예.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송출될 예정이고 또 한 가지 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예. 개막이 되고 또 대전에 또 새로운 야구장이 대전 들어서잖아요. 하나생명 볼파크죠. 네, 네. 예. 거기에서 치구 시타와 함께 예. 그 뒤에 전광판에 쇼폼의 일부분, 그 도박, 마약, 딥페이크가 이렇게 예. 파괴되는 장면이 좀 이렇게 송출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죠. 네. 아, 그렇다면은 이것은 KBO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서 저희 예. 마음을 한번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포도리가 이제 공을 던지는 장면이라든지 무엇을 던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그래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 삼진아웃 송이 있어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래서 예. 원래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를 예. 그 삼진아웃송 삐끼삐끼 춤을 삐끼삐끼 넣으려고 송, 했었어요. 그런데 트렌드에 민감한 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제가 나레이션을 쳤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사이버 도박, 마약 중독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래서 될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우리 지역 상황도 실제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 사이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저희는 예방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는 3,000명의 검거된 인원 중에 이제 1,000명가량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단속 결과를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검거 인원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배가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으로 봐도 지난 5년간 195명이 검거가 됐고 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181명이 검거가 돼서 그중에 10명은 입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즉심이라든가 훈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며 딥페이크라든가 아니면 마약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중독성 강한 마약에 접하진 않는데 예. 식욕 억제제라든가 아니면은 집중력 향상시키는 예. 뭐 그런 약을 공부 통해서 잘하게 하는 약 뭐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유혹을 ADHD 하잖아요. 치료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 빼는 약 같은 경우는 여학생 조금 더 유혹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도박이라든가 딥페이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해요.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예.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좀 한탄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오히려 증가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경찰만의 문제 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청소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엉클어진 실타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실오라기 하나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예방 차원하고 검거를 해서 또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하는 게 유기적으로 병행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 시간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예. 저희 대전청에서도 리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거가 돼가지고 수동적으로 내가 이거를 도박을 못하는 경우,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보다는 청소년들도
내 스스로 처해진 상황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신고를 함으로써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청소년들도 도박에서 이렇게 좀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재작년에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카지노에 없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어요. 도박에 이제 집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물건을 두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 3가지 물건들은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시계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우리 청소년들도 소중함을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의 소중함, 이런 중독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그럼 작년에도 내년에는 뭐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그럼 2개를 지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또 뭐 준비된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이버 뮤직비디오 만들었을 때도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쇼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아나운서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푸싱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힘든데 만들고 나면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힐 더 유스, 그 청소년 주제곡, 대한민국 주제곡을 좀 만들고 싶어요. 힐 더 유스.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 또 경찰로서 또 이런 홍보 활동으로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사회적 약자 보호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성수 경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5시 안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진창희입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의 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작별하지 않겠다나 작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보다는 현재형으로 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는 강한 의지와 함께 지나간 시간마저 끝없이 현재형으로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2014년에 광주 5.18을 소설에 담은 한강 작가는 더더욱 과거로 들어가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을 7년 만인 2021년도에 완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을 더 과거로 들어가 어두운 시공간을 만나기까지 소설의 주인공은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매번 소설을 쓰는데 사력을 다하는 한강 작가답게 죽은 자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닿는 치열함이 소설의 중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속솜허라, 숨을 죽이라는 제주의 말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토벌대를 피해 어린 딸과 동굴에 숨은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지요. 빨갱이들을 절멸하겠다고 시작한 당시의 학살은 제주도에서 3만 명을, 육지에서 2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운 좋게 살아남았으나 온전하게 일상을 살 수가 없었던 유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과 죽음의 세계로 오가며 그렇게 두 개의 시야로 살아가는 일, 꿈꾸는 동시에 생시를 사는 이들의 모습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눈 후에야 작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4.3의 유가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2개의 시공간, 2개의 우주, 이승과 저승, 과학과 종교가 설명해 준 적 없는 삶이라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이 있어야 할 곳에서 참사의 고통과 작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의 참사와 비극을 막기 위해 고통과 작별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자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계엄령이라는 폭력, 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폭력과 폭동이 부셔놓은 파편들이 다 치워지기도 전에, 다친 마음들이 치유되기도 전에 시민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만나는 따뜻한 시간, 무엇이 폭력을 이길 수 있는지, 무엇들과 작별하지 않아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진창희 이사께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중도일보 임효윤 기자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행복도시 건설청이 배포한 2025년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가시화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해 두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연내에 확정한다. 이제 실감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아직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언론마다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많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충청권에 있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선거 앞두고 그러면 다음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모이면서 다시 지역에 이런 기사들,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서 23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항상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그 미뤄졌던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제2국회를 완성을 하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들이 이미 나왔던 것들인데 이번에도 다시 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늦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모인데요. 공모를 앞두고서 제2집무실을 설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할 것인지가 빨리 정해져야 이 상징구역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한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좀 띄워보기 위해서 좀 새로운 개념? 새로운 단어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중심으로 하고, 세종 자체가 행정을 중심으로 하되 뭐 문화 이런 것들도 복합으로 한다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박물관 단지 크게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어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한 공간 안에 국가적인 핵심 건축물,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딘가에 좀 참고를 좀 해볼 만한 좀 외국의 사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워싱턴 DC 같은 그런 국가적 차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그 선진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호주에도 행정 수도가 있어요. 캔버라. 네, 캔버라의 시드니나 뭐 브리즈번 이 정도만 아는데 이제 캔버라가 행정 수도죠. 이 캔버라에도 대사관 마을이라고 조성이 돼 있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각 국의 전통 양식에 맞게 대사관 건물을 지어놓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 품격도 높이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 뭐 집무실이 제1 집무실이 될 것이냐, 제2 집무실이 될 것이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규모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국회의사당의 규모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회를 나눠서 일부 상임위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두고 일부 상임위는 세종에 만들어지는 세종집무실로 그 상임위를 좀 쪼개서 두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부처도 사실 쪼개져 있긴 한데 이렇게 의회가 상임위별로 쪼개져 있는 사례는 없다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게 맞냐.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국회가 다 세종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헌법에서 명시한 내용들도 반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도 사실 수도권에서는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히 세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논의가 앞으로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 집무실이 세종에 있어야 한다. 제2 집무실이 세종에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안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제1 집무실 이거 이제 세종에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점이 어쨌든 조기 대선 여부랑 상관없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잔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어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여부와는 별개로 차기 대통령이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 입주할 가능성은 낮은 시점에서 세종 입장은 이제 제1 집무실로 아예 내려와 버리면 이참에 약간 이참에 이런 느낌이죠. 명분이 좋습니다. 명분이 일단 타이밍도 그렇고 명분도 당위성도 지금 딱 적합한 그런 시점이 아닌 수 없는 게 지금 탄핵 정국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논리를 개발했을 때 국론 분열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뭐 용산 잔류나 뭐 청와대 이전 이슈들을 한 번에 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용산 집무실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그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런 시기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일단 이것에 대한 논의에 참전을 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조기 대선 이것을 역시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데 두 기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거는 헌재가 결정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실은 여러 법조인들, 법조계 좀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큰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언제 헌재 결정이 났냐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벚꽃 대선이다, 어떤 분은 장미 대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판결이 나와야 이게 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세종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그동안에 뭐 준비해왔던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던 상황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죠. 또 집무실 환경이라면 여러 가지 보안도 준비해야 되죠. 경호도 준비해야 되죠. 참 제반 여건들이 조성돼야 될 텐데 그럼 행복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2집무실은 기존 규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2집무실이 내려올 것인지 완전 이전할 건지 제1집무실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의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장 이제 올해 세종지방법원이나 검찰청 사업 계획 등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올해 9월에도 이제 국가 재난 대응 시설을 준공을 해서 이제 여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기회 발전 특구로 세종시가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테크밸리에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또 계속 투자 수요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마이스 사업이나 문화 관광 쪽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재작년이죠. 2023년 12월에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을 했고요. 1구역에. 그리고 2026년 내년 도시건축박물관, 그리고 2027년에는 디자인 디지털 박물관, 그리고 2028년엔 국가기록박물관까지 총 5개 박물관이 이제 단계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법원이나 검찰청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종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다 대전법원에서 맡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지역에 행정수도라고까지도 궁극적인 모습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동네에 검찰이나 법원이 없는 거는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행복청 차원에서도 잘 해보겠다라는 이제 좀 포부를 밝힌 상황이고 2025년은 행복도시 건설 3단계인 도시 완성 단계를 좀 중간 평가해보는 시점이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좀 점검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뭐 모범적인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좀 각오를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도 이런 상황들 계속 주시하고 계실 텐데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완전 이전 이런 계획 또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집무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 시설은 사실 올해가 적기일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정치적 쟁점화를 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늦어졌던 그런 현안들을 좀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을까. 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과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2022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국민 여론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의견이 거의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나와서 사실 이런 과정들도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개헌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예요. 어쨌든 2004년에 우리 관습 헌법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이제 조항 때문에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고 그런 식의 개헌이 같이 추진돼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과제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또 살펴보죠. 충남 태안군의회가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태안 소식지 발행 예산 2억 3,93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또 태안 소식지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태안군의회에서 주장하는 태안 소식지 예산 전액 삭감 이유는 뭐 어떤 걸로 설명을 합니까? 일단 소식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지자체, 시군구별로 그 구정 아니면 시정,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근데 이 태안군 소식지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리고 편향된 입장만을 담았다. 요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 갈등을 유발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태안군의 신뢰도와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등의 이런 몇 가지 사유를 이유로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의 편향된 입장을 담았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말들이 불거져 나온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식지 안에 보면요. 여러 코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코너 안에서 태안군에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다른 입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집행부만의 입장을 사실을 담았다라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태안 지역의 현안 중에 1930년대 건축물인 동문리 근대 한옥이 있습니다. 예. 이 근대 한옥은 국가유산청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한옥이에요. 예. 근데 이 한옥의 관리나 활용 문제를 놓고 군의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예. 집행부인 태안군은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을 한 기증자의 자녀가 몇 가지 좀 조건들을 걸어서 예.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를 좀 밝혔는데 예. 그걸 두고 의회는 그게 편향된 의견만을 적었다라고 예. 하면서 소식지 예산을 깎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지가 나름의 동네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예. 창구 역할을 했던 그런 국민들한테는 왜 소식지를 없애냐라는 반발을 예. 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양측의 입장을 같이 들어줘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언론사의 입장이라든지 주관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한쪽만 지금 싫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피해는 군민들만 보게 되는 셈이 됐고 지금 그러면 이거 폐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원이니까 폐간이 되겠죠? 일단 예. 의회는 앞으로 이 균형감 갖춘 소식지 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예.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좀 비화된 부분이 있어요. 분수가 최근 예산 삭감을 두고 이건 폭거고 나쁜 악수 중에 악수다, 쿠데타다, 극악무도한 행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강경한 대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거는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러면서 본질과는 다르게 자존심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이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열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공청회는 그럼 좀 잘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그 태안군 소식지 편집위원회 주도로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소식지를 폐간한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냥 이날 공청회는 군의회를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 소식지를 폐간을 하냐. 소식지가 없는 지역이 많지가 않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역행을 하냐. 그리고 국민은 왜 안중에 없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소식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또 내놓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 소식지 자체는 어떠한 편견이나 편가름도 없어야 되고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으로 제작이 돼야 된다는 데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이슈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부분을 일방적인 이제 군수의 입장만을 담으면서 촉발된 부분들이라 이게 오히려 소식지가 해결책이 아니라 사건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이 그럼 계속 좀 뭔가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태안 소식지 복귀를 좀 기다리는 분들이나 군민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군민들은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동문리 근대 한옥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말고 이런 것보다 왜 소식지를 폐간을 하느냐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문리 근대 한옥에 대한 이슈로 촉발된 문제기는 하지만 그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알아서들 하시는데 왜 애꿎은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라고 하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까지도 강하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은 소식지 폐간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들은 어쨌든 매일매일 이제 기사를 써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 의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은 맞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여론이 의회를 억울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태안 소식지의 이런 편집부나 이런 기사 내용들, 소식지의 내용들이 폐간될 만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시는지 두 기자님의 각자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보통 뭐 언론에 대한 해명 자료를 올릴 때는 소식지보다는 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군정 소식지에 이런 코너를 마련을 해서 해명하는 아니면 뭐 입장을 밝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이례적인 그런 일이고 만약에 이 코너가 필요하고 알 권리를 위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자세한 전후 사정이나 아니면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 설명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의회에서 어쨌든 극단적으로 폐간 조치하는 거는 일단 이유 불문하고 전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고 군에서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를 계기로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균형감을 꾀할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경에 세운다면 이렇게 크게 비화될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임 기자님. 그 태안군 소식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로 이게 들어가서 어떤 사실과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을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오해 그리고 의회의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성구에 살고 있어서 유성구 소식지를 봤는데 구청장이 답한다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청장이 답한다는 구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구청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그런 어감의 차이가 좀 전주가 있었다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구청장의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의회가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편향됐다 이래서 아무 국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의회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말하는 것, 군수가 말하는 것, 그것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예단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시군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경이 편성되는지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방탄기자단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 그리고 군정 갈등으로 번진 태안 소식지 폐간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중도일보 임효윤 기자, 충청투데이 최현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27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5시엔 대세남은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방송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그 첫 시간으로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던 다시 들어보는 역사인 대세남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남 공주로 역사여행 떠나보고요. 오늘 29일 수요일에는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한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편 시간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30일 목요일에는 다시 들어보는 환경 캠페인 방송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던 환경 이야기들 다시 들어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면서 설 연휴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